강민주, 나와! 시간 끝났어! 박성철이 확성기로 소리치며 20명의 부하들과 펜션을 포위했다. 4명 대 20여 명의 절망적 상황, 몽둥이와 쇠파이프로 무장한 조폭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하하! 경찰 왔다! 이제 너희들 끝이야! 박성철이 승리를 확신하며 비웃었다. 하지만 경찰차에서 내린 건 서울 수사관들이었고 박성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어젯밤에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어. 한강그룹과의 유착부터 모든 불법 행위까지 말이야. 민주의 완벽한 역전승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드라마 창작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남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 그곳에서 산들바람 펜션이라는 아담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민주, 나이는 42이었죠. 펜션 앞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민주의 모습은 언뜻 보기에 평범한 시골 펜션 사장님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주의 탄탄하게 다져진 몸매와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정확하고 민첩한 손놀림을 자세히 보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키 165cm에 몸무게 58kg, 체지방률 12%의 완벽한 몸매는 20년간의 군 생활이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민주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펜션 뒤편 작은 창고에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했어요. 팔굽혀펴기 200개, 윗몸 일으키기 300개,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 50개는 기본 코스였습니다. 그 후 샤워를 마치고 7시부터 펜션 곳곳을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객실 청소부터 정원 관리, 조식 준비까지 모든 일을 혼자서 척척 해냈습니다. 민주의 움직임에는 군인 특유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배어 있었어요. 사실 민주는 3년 전까지만 해도 특전사 구여단 대대장이었습니다. 중위로 시작해서 중령까지 올라간 엘리트 군인이었죠. 해외 파병 당시 민간인 보호를 위해 상부의 부당한 폭격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했어요. 그때 민주를 따라 함께 전역한 부하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끈끈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군 생활 20년을 마감하고 이곳에 정착한 지 벌써 3년째, 민주는 나름대로 평화로운 일상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주말이라 펜션에 투숙객이 몇 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신혼부부, 부산에서 온 대학생 4명, 그리고 등산을 온 중년 부부까지 총 8명의 손님들이 머물고 있었어요. 민주는 이들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된장찌개와 김치볶음밥, 계란말이를 준비했습니다. 펜션 주방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가 건물 전체에 퍼졌죠. 아침 식사를 마친 손님들은 하나둘 체크아웃을 했어요. 신혼부부가 가장 먼저 떠났는데 신부가 민주에게 사장님,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주도 따뜻하게 언제든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라고 답했죠. 대학생들은 민주에게 단체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고 민주는 기꺼이 카메라를 들어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등산 부부가 떠난 후 펜션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민주는 객실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다음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침대 시트를 갈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방 안에 은은한 라벤더 향을 뿌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게 민주의 철칙이었거든요. 오후 2시쯤 마을 아래쪽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2대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손님이 온 줄 알고 펜션 입구로 나갔어요. 하지만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 이상했죠.
손님치고는 옷차림이 너무 격식을 차렸고 무엇보다 그들의 걸음걸이와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총 5명의 남성들이었는데 모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민주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20년간 단련된 전투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연스럽게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주변 지형을 파악했죠. 도주로 확보, 엄폐물 위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의 위치까지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정리했어요. 안녕하세요. 펜션 사장님이신가요? 앞서 걸어온 키 180cm 정도의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민주의 눈에는 그의 어깨와 허리 라인이 심상치 않게 보였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민주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몸은 이미 전투 준비 상태로 전환되고 있었어요. 저희는 대안개발 직원들입니다. 혹시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남성은 명함을 꺼내며 말했는데 민주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방들의 배치와 움직임을 계속 관찰했죠. 여기서 말씀하세요. 민주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어요. 절대 실내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일대가 관광특구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펜션을 좋은 조건에 매각하시면 어떨까 해서 왔습니다. 남성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뒤에 서 있는 4명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러 온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민주는 상대방들을 차분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지만 팔 생각이 없어요. 이곳은 제가 새 인생을 시작한 소중한 터전이거든요. 민주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직감하고 있었죠. 20년간의 군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대방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와 몸짓, 그리고 눈빛의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대안개발 직원이라고 소개한 남성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의 정중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걸렸어요. 아, 그래요? 하지만 주변 토지 소유자들은 이미 다들 동의했어요. 김씨네 밭도, 이씨네 과수원도, 심지어 마을 이장님까지도 모두 찬성하셨거든요. 그의 목소리에 협박의 뉘앙스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혼자만 반대하시면 여러모로 곤란할 텐데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건 아니거든요. 민주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군 시절 배운 것 중 하나가 상대를 성급하게 자극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특히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몸의 중심을 살짝 낮추고 있었습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자세를 취했어요. 주변 지형도 다시 한번 점검했죠. 펜션 입구까지의 거리는 약 15m, 차량들까지의 거리는 20m, 그리고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정원용 호스, 화분, 빗자루 등의 위치까지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 개발 사업은 이미 시작됐어요. 정부 승인도 다 났고 대기업들과 투자자들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남성이 말을 계속하는 동안 뒤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펜션 입구 쪽으로 슬쩍 이동하는 게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람이었는데 걸음걸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민주의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오른쪽으로도 한 명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어요. 포위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했습니다.
이들의 협조된 움직임을 보니 확실히 일반 회사원들이 아니었어요. 민주는 상황을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5대1의 상황에서는 절대 둘러싸이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거든요. 특전사 시절 시가전 훈련에서 수없이 배운 내용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바빠서요. 돌아가 주세요. 민주의 말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동시에 자연스럽게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면서 포위망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아직 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남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좋게 얘기하려고 왔는데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시는 거 아닌가요? 아직 조건도 제대로 안 들어보셨잖아요. 시세보다 30%더 드린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이때 뒤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니 확실히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걸음걸이부터가 달랐거든요. 발끝으로 조용히 디디며 움직이는 모습이 일반인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전문가들의 그것이었어요. 어깨와 가슴 근육의 발달 상태로 봐서는 격투기나 체육관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낸 사람들 같았습니다. 아마 이른바 조폭들이 고용한 전문 인력인 것 같았어요. 혹시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남성이 비웃음을 띠며 물었습니다. 대안개발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생각이 달라질 텐데요. 이 지역에서 우리말 안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옆 마을에서 개발 반대하던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주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누가 있든 상관없어요. 제 땅이고 제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뒤로 한 걸음 더 물러났죠. 펜션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마당 한가운데 서게 됐는데 이곳이 방어하기에는 더 유리한 위치였어요. 등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앞쪽으로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니까요. 또한 이 위치에서는 모든 방향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참 고집이 세시네요. 남성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일주일 시간을 드릴게요. 그동안 주변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펜션 운영하시는 분들은 특히 안전에 신경 써야 하거든요. 그 말과 함께 5명이 천천히 민주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뻔했죠. 하지만 민주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전투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심장 박동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호흡도 차분했습니다. 완전히 전투 모드로 전환된 상태였어요. 근육들이 서서히 긴장하면서 언제든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혼자 사시는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왼쪽에 있던 키 큰 남성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물에서 말이에요. 특히 이런 외진 곳은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마을 아래쪽에 김할머니, 박할머니도 혼자 사시던데 괜찮으실까요? 민주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거든요.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까지 위협하고 있는 거였죠. 특히 마을에는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위협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참을 수 있는 선을 완전히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민주의 목소리에 경고음이 섞여 들어갔어요. 20년간 군 생활을 하며 위험한 상황들을 무수히 경험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단호하면서도 위협적인 톤이었죠.
동시에 민주의 자세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깨가 약간 앞으로 나오고 무게중심이 앞발로 이동했습니다. 오, 무서워라.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가씨,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죠? 이 동네에서 우리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민주와의 거리가 3미터도 채 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주에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손을 뻗어 민주의 어깨를 잡으려 했어요. 아마 겁을 주려는 의도였겠죠. 하지만 그 순간 민주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3년간의 평화로운 생활로 잠들어 있던 특전사의 본능이 깨어난 순간이었어요. 민주는 상대방의 손목을 번개처럼 잡아 비틀면서 동시에 무릎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강하게 찼습니다. 특전사 시절 몸에 밴 격투 기술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였죠.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한 반격에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어요. 민주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나머지 4명이 놀란 표정으로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평범한 펜션 사장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과 달랐거든요. 나머지 4명이 놀란 표정으로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민주의 움직임은 단순한 호신술 수준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전투 기술이었습니다. 땅에 쓰러진 동료가 신음하며 옆구리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2년 뭐 하는 거야? 리더격인 남성이 소리치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 주먹을 가볍게 피하면서 상대방의 팔을 잡아 어깨너머로 맺혀버렸어요. 유도 기술을 응용한 동작이었죠. 두 번째 사람도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민주의 몸에 밴 20년간의 훈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야, 2년 보통이 아니야. 세 번째 남성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조심해, 얘 전문가야. 하지만 이미 2명이 제압당한 상황에서 나머지들도 당황하고 있었어요. 애초에 평범한 여성 하나 정도는 쉽게 위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예상이 빗나간 거였죠. 민주는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3명이 남아 있었지만 이들의 사기는 이미 꺾인 상태였어요.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대방들이 무기를 꺼낼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민주는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상대방들이 재정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당신,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리더가 당황한 표정으로 민주를 노려봤습니다. 코끝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민주에게 맺혀졌을 때 바닥에 부딪히면서 다친 것 같았죠. 그냥 펜션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돌아가세요. 민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어요. 완전히 전투 모드로 전환된 특전사의 눈빛이었죠. 차갑고 날카로우면서도 상대방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젠장. 리더가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게 보였어요. 민주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혹시 칼이나 다른 무기를 꺼낼 수도 있었거든요. 민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자 리더는 깜짝 놀라며 손을 빼냈어요. 다행히 무기는 아니었고 그냥 핸드폰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철수해. 리더가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소리쳤어요. 상황이 안 좋아졌어. 얘 보통이 아니야. 통화를 마친 후 리더는 민주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가 누군지 곧 알게 될 거야. 쓰러진 2명을 부축하며 5명이 차로 향했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리더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와. 그때까지 잘 생각해봐. 그리고
잠깐 멈춘 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 안전도 보장 못해. 차들이 떠난 후 민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아직 가시지 않아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3년 만에 느끼는 전투 후의 감각이었죠. 손을 보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들이 갑작스런 활동에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펜션으로 돌아가서 민주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운동기구들 뒤편 구석진 곳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어요. 민주는 금고를 열고 안에서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3년 전 전역할 때부터 보관해온 비상용 폰이었어요. 옛 부하들과의 비상 연락망이 저장되어 있었죠.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전화를 걸면 평화로웠던 지난 3년이 완전히 끝난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일을 보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상대방들이 단순한 건달들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민주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수연아, 나야. 민주. 대대장님? 웬일이세요? 갑자기. 좀 복잡한 상황이야. 혹시 시간 되면 한번 올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민주의 목소리 톤만으로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파악한 것 같았어요. 어디세요? 주소 보내주시면 바로 갈게요. 고마워.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은 후 민주는 다시 금고 안을 뒤져봤습니다. 맨 아래쪽에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군 시절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특전사 구여단 시절의 추억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수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 가장 많았어요. 이수연. 민주의 직속 부하였지만 동시에 가장 믿을 만한 전우였습니다. 민주가 강제 전역당할 때 함께 따라 나선 몇 안 되는 부하 중 한 명이었어요. 격투기에 특히 뛰어났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성격이었죠. 지금은 서울에서 개인 보디가드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금고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펜션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보안이 취약한 곳은 없는지, 침입 가능한 경로는 어디인지,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군인의 습관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민주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특히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걱정됐어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김할머니 댁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민주야. 웬일로 이 시간에? 그냥 안부 인사드리려고요. 혹시 오늘 낯선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김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맞다. 오후에 검은 차들이 지나가더라고. 마을에 웬일인가 했는데. 민주는 할머니께 당분간 조심하시라고 당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낯선 사람이 오면 바로 연락하라고 했어요. 다른 마을 어르신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3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도 이런 별이 많은 밤이었죠. 그때는 정말 평화로운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평화가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해서 민주는 문단속을 더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침실에서 잠들기 전에 창고에서 가져온 목검을 침대 옆에 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부터 펜션 주변을 돌며 혹시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수상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어제 그 사람들이 단순히 포기하고 물러갔을 리는 없었거든요. 민주는 펜션 뒤편 산길까지 올라가서 주변 지형을 다시 한번 파악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도주로와 은신처를 미리 확인해둬야 했거든요. 오전 10시쯤 펜션 입구로 한 대의 오토바이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주는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지만 헬멧을 벗는 사람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수연이었어요. 키 168cm의 날씬하지만 탄탄한 몸매, 짧게 자른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이 여전히 군인 시절 그대로였죠. 검은색 라이더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분명히 뭔가 준비해온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대장님, 수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와 민주를 껴안았어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굳어 있어요? 전화로 들은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가 봐요. 수연아, 정말 고마워. 바쁠 텐데 와줘서. 민주도 반가웠지만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지? 들어와서 얘기하자. 펜션 거실에 앉아서 민주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한개발이라는 회사, 5명의 수상한 남성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 대한 협박까지. 수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들으면서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어요. 특히 상대방들의 움직임과 전투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 움직임이 어땠어요? 훈련받은 티가 났나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확실히 일반인들은 아니었어. 포위 전술도 알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전문가 같았거든. 다만 실제 격투 능력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 아마 조폭들이 고용한 반쯤 훈련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럼 진짜 위험한 건 뒤에 있는 배우들이겠네요. 대한개발이라고 했죠? 혹시 그 회사에 대해 조사해 보셨어요? 아직 못했어. 어제 일이 있고 나서 너한테 연락부터 했거든. 수연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검색을 시작했어요. 손가락 움직임이 상당히 빨랐는데 아마 이런 조사 작업에는 익숙한 것 같았어요. 대한개발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됐네요. 대표는 박성철이라는 사람이고. 이상하네요. 뭐가? 회사 정보가 너무 부실해요. 직원 수도 불분명하고 주요 사업 실적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자본금은 100억이 넘네요. 뭔가 페이퍼 컴퍼니 같은 느낌이에요. 실제로는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어제 온 사람들도 회사원 같지 않았거든. 정장은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나 행동거지가 완전히 그쪽 사람들이었어. 대대장님, 혹시 그 사람들 차량 번호는 확인하셨어요? 아, 그건 못 봤네. 상황이 급작스럽게 흘러가서 제네시스 2대였다는 것만 기억나. 수연이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일단 제가 주변을 한번 돌아볼게요.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지, 수상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차량 번호도 파악해 볼게요. 조심해. 상대방들이 만만하지 않을 거야. 혹시 위험한 상황이 되면 무리하지 말고 바로 돌아와. 수연이 나간 후 민주는 혼자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단순한 땅 투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 지역에 뭔가 특별한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더 큰 배후가 있을 수도 있었죠. 민주는 컴퓨터를 켜고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해 검색해 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지방정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사이트, 각종 부동산 정보 사이트까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검색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이 정부의 산림휴양단지 조성계획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된 상태였죠. 기사 날짜를 보니 겨우 일주일 전에 나온 소식이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확정되면 땅값이 몇 배로 뛸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 일대가 온천수 개발 가능 지역으로도 분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땅을 사들이려고 하는구나. 민주는 중얼거렸어요.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누군가가 배후에 있다는 뜻이었죠. 정부 관계자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에 정보를 빼돌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1시간 후 수연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이마에 살짝 땀이 맺혀 있는 걸 보니 상당히 긴장한 것 같았어요. 대대장님, 큰일이에요. 마을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어요. 안에 사람이 2명 타고 있는데 분명히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량 번호는 서울 12거 4567이었어요. 확실해? 네, 제가 지나갈 때 저를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무전기 같은 걸로 뭔가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누군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반대편에도 또 다른 차가 한 대 더 있었어요. 민주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감시의 눈길이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했어요. 마을 전체가 포위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연아, 우리 옛날 동료들 연락처 혹시 가지고 있어? 네, 몇 명은 있어요. 왜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도움이 필요해. 특히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팀을 구성해야 할 것 같아.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정호 상사는 지금 경비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박종민 상사는 개인 보안업체를 운영해요. 연락해 볼까요? 둘 다 믿을만하고 실력도 좋거든요. 그래, 부탁해. 하지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미리 말해줘. 억지로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아. 오후가 되자 마을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김할머니 댁 앞에서 수도 공사를 한다며 낯선 작업자들이 나타났고 박할머니 댁 근처에서는 전기 점검을 한다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모두 핑계였을 가능성이 높았죠. 민주는 쌍안경으로 멀리서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는데 실제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주변을 살피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완전히 마을을 감시하고 있네요. 수연이 말했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조직적이에요. 단순한 조폭 수준이 아니라 전문적인 감시팀이 투입된 것 같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조직인 것 같은데? 바로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정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연이 전화를 받자 반대편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연아, 지금 어디야? 너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거 아니야? 왜? 무슨 일이야? 아까 우리 회사로 전화가 왔어. 어떤 남자가 너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 어디서 일하는지, 언제부터 일했는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대답했어? 당연히 모른다고 했지.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위험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면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뭔가 협박조로 말이야. 민주가 수연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벌써 수연의 신상 정보까지 파악하려고 하다니 이들의 조직력은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정호야, 일단 조심해. 그리고 혹시 박종민이랑도 연락되면 같이 조심하라고 해줘. 수연아, 너 진짜 괜찮은 거야?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일단 조심하고. 전화를 끊은 후 수연이 민주를 바라봤어요. 대대장님, 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에요. 벌써 제 신상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네. 우리가 과소평가했나 봐.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수연아, 혹시 너 위험해지는 거 아닐까? 서울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대장님, 지금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동료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수연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죠. 저녁 때가 되자 더욱 노골적인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펜션 전화로 익명의 전화가 계속 걸려왔어요. 받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서 10분마다 한 번씩 전화가 걸려왔어요. 밤 10시가 넘어서는 펜션 주변을 오토바이가 계속 돌아다니며 소음을 냈습니다. 엔진을 큰 소리로 공회전시키면서 말이에요. 완전히 신경전을 걸어오고 있네요. 수연이 창문 사이로 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수면 방해부터 시작해서 점점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것 같아요. 민주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상대방들은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지속적인 압박으로 항복을 받아내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주는 쉽게 굴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치졸한 방법을 쓰는 걸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밤 11시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마을 이장님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주 씨, 큰일 났어요. 김할머니 댁에 도둑이 들었대요. 민주와 수연은 급히 김할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다치지 않으셨지만 집안이 완전히 뒤엉켜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이나 귀중품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무서우셨죠? 민주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런데 이상해.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그냥 집 앞만 뒤져놓고 갔어. 김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연이 집안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대대장님, 이거 도둑질이 목적이 아니에요. 뭔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단순히 겁을 주려고 한 것이거나. 민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과의 문제를 무고한 마을 주민들에게까지 확산시키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당분간 이장님 댁에서 주무시는 게 어떨까요?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요. 김할머니를 이장님 댁에 모신 후 민주와 수연은 펜션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펜션 앞에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펜션 대문에 빨간 페인트로 일주일이라는 글자가 크게 쓰여 있었어요. 이런 개자식들. 수연이 이를 갈며 말했어요. 완전히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어요.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뭔가 결심을 굳히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특전사의 혼이 완전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내일부터 본격적인 대응을 해야겠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 그리고 이 개발 계획의 실체도 알아봐야 하고, 무엇보다 민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마을 사람들을 위협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수연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옛날처럼 함께 해봐요. 그런데 대대장님, 우리한테도 백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대가 이 정도로 조직적이면. 그래, 정호랑 종민한테 연락해봐. 위험하다고 미리 말하고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봐. 밤이 깊어가면서 펜션 주변은 조용해졌지만 민주와 수연은 잠들지 않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대안 개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고 마을 주변 지형을 다시 한번 분석했어요. 그리고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봤습니다. 대대장님, 이거 보세요. 수연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대안개발 대표 박성철, 이 사람 전과가 있어요. 폭력 조직 연루 혐의로 기소유예 받은 적이 있네요. 민주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역시 조폭이었구나. 그럼 뒤에 더 큰 조직이 있다는 얘기네. 3년간의 평화로운 생활은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전사의 혼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거든요. 다음 날 새벽 민주와 수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세운 계획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목표는 상대방들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이미 김정우와 박종민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두 사람 모두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답했어요. 정우는 오늘 오후에 도착할 예정이고 종민이는 내일 새벽에 올 수 있대요. 수연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정우가 흥미로운 정보를 하나 알려줬어요. 대안개발과 연관된 또 다른 회사가 있다고 하네요. 어떤 회사? 태양건설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지역 인근에서 여러 건의 토지 매입을 진행했다고 해요. 아마 같은 배우일 가능성이 높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네. 우리가 상대하는 건 단순한 토지 투기꾼들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큰 세력인 것 같아. 오전 9시쯤 민주는 마을로 내려가서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의사항을 전달하려고 했어요. 이장님은 60대 중반의 듬직한 분이었는데 어젯밤 김할머니 댁 사건 이후 상당히 걱정스러워하고 계셨어요. 민주 씨,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네요.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이장님, 혹시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 땅을 사겠다고 온 사람들이 또 있었나요? 아, 그러고 보니 한 달 전쯤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때는 태양건설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마을 뒷산 쪽 땅 소유자들한테 접촉했다고 들었어요. 민주는 예상대로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부분 팔았죠. 워낙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계약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땅에 뭘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거든요. 이 정보는 상당히 중요했어요. 상대방들이 이미 한 달 전부터 체계적으로 이 지역의 땅을 사들이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걸 보면 정부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장님, 당분간 마을 분들께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려 주세요. 특히 밤에는 혼자 다니지 마시고 낯선 사람이 오면 바로 신고하시라고요.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주는 마을 입구에 있던 감시 차량을 확인했어요. 어제와 같은 자리에 같은 차가 있었는데 안에 탄 사람들도 같았어요. 민주는 일부러 그들 앞을 지나가면서 얼굴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상대방들도 민주를 뻔뻔스럽게 쳐다봤어요. 오후 2시쯤 김정우가 도착했습니다.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 스포츠형 선글라스를 쓴 그의 모습은 여전히 군인 티가 물씬 풍겼어요. 그는 민주를 보자마자 반가운 듯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대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웬일로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 정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우야, 고생했어.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마워. 민주가 정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거실에서 상황을 브리핑하는 동안 정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추가로 전했어요. 대대장님, 제가 좀 더 파봤는데요. 태양건설 뒤에는 한강그룹이라는 대기업이 있어요. 겉으로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자금 흐름을 추적해 보니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한강그룹?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 유명한 건설회사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그룹의 회장이 최근에 정치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랑 상당히 가까운 사이라고 하네요. 민주는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조폭 조직이 아니라 정치권과 연결된 거대한 이권 카르텔과 싸워야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상대해야 할 건 조폭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그리고 대기업까지라는 얘기네. 민주가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펜션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주가 받자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민주 씨죠? 저는 대한개발 박성철입니다. 민주는 즉시 긴장했어요. 상대방의 보스가 직접 전화를 한 거였거든요. 무슨 일이죠? 오늘 저녁 8시에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장소는 마을 아래 카페에서요. 혼자 오세요. 거절합니다. 거절하시면 마을 분들한테 더 큰 피해가 갈 텐데요. 어젯밤 김할머니 떼길은 그냥 경고였어요. 다음에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거든요. 민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서로 피해보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는 뜻이죠. 8시에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정우와 수연이 민주를 바라봤어요. 대대장님, 위험해요.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안 가면 마을 사람들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민주는 고민에 빠졌어요. 정우가 나서서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대대장님은 약속 장소에 가시고 저랑 수연이는 주변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그래, 그게 좋겠어. 하지만 너무 위험하면 무리하지 마. 저녁 7시 30분, 민주는 마을 아래 카페로 향했습니다. 정우와 수연은 각각 다른 경로로 이동해서 카페 주변에 배치됐어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 연락망도 구축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민주는 한 남성이 혼자 앉아 있는 걸 확인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험악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박성철이 분명했어요. 강민주 씨죠? 앉으세요. 박성철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은 전혀 정중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상대방 맞은편에 앉으면서 주변을 슬쩍 확인했어요. 카페 안에는 다른 손님들도 몇 명 있었는데 그중 몇 명은 분명히 박성철 쪽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 들어보죠. 민주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간단해요. 펜션을 우리한테 파시면 됩니다. 조건은 시세의 2배로 해드릴게요. 거절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박성철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강민주 씨, 당신이 누군지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전직 특전사 대대장이죠? 그런데 아무리 군인 출신이라고 해도 우리를 상대로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이죠? 우리 뒤에는 상당히 큰 세력이 있거든요. 정치인들도 있고 경찰서장도 우리 편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버텨봤자 결국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민주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동시에 주변 상황도 계속 파악하고 있었어요. 카페 밖에 검은색 차량 3대가 대기하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팔겠다고 하면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되지만 계속 버티시면
박성철이 의미심장하게 말을 끝냈어요. 민주는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민주는 정우와 수연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일단 무사히 만남을 마쳤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았어요. 펜션으로 돌아온 민주는 정우와 수연에게 박성철과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상대방이 정치인과 경찰서장까지 끌어들였다는 말에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제 단순한 조폭과의 대결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 카르텔과의 전쟁이 될 것 같았습니다. 대대장님,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경찰서장까지 그쪽 편이라면 우리가 신고를 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잖아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마을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민주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바로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종민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원래 내일 새벽에 올 예정이었는데 계획이 바뀌었나 봤어요. 종민아, 무슨 일이야? 수연아, 큰일이야. 지금 당장 그곳을 떠나. 위험해.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생겼어? 아까 우리 회사로 경찰이 와서 너를 찾더라고. 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면서 조사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경찰들이 뭔가 이상해. 일반 수사관들 같지 않아. 민주와 정호도 전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였죠. 상대방들이 경찰을 이용해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종민아, 고마워. 조심해. 전화를 끊은 후 세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민주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도망가거나 아니면 끝까지 싸우거나. 대대장님, 저희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우가 말했어요. 무슨 뜻이야? 지금까지는 수비적으로만 대응했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공격적으로 나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서 압박하는 거죠.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해야 해요. 특히 한강그룹과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밝혀내면 언론에 제보할 수도 있고요.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최대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마을 주민들까지 위협하고 경찰까지 동원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어요. 좋아.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가자. 하지만 법적인 선을 넘지는 않도록 조심해야 해. 밤 11시쯤 세 사람은 본격적인 반격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대한개발과 태양건설, 그리고 한강그룹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밝혀내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죠. 정호야, 너는 한강그룹 쪽을 조사해줘. 특히 자금 흐름과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네, 알겠습니다. 수연아, 너는 대한개발 사무실을 감시해봐. 그들의 일상적인 움직임을 파악하는 거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일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요. 민주는 수연의 눈빛을 보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증거부터 확보하고 나서 생각해보자. 자정이 넘어서자 펜션 주변이 다시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오토바이들이 돌아다니며 소음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에는 트럭까지 나타나서 펜션 앞에서 경적을 울렸어요. 완전히 수면 방해를 목적으로 한 괴롭힘이었죠. 이것들이 정말
정우가 이를 갈며 일어났어요. 나가서 한마디 해야겠어요. 안 돼, 앉아. 민주가 정우를 말렸어요. 지금 나가면 상대방 뜻대로 하는 거야. 저들은 우리가 먼저 시비를 걸기를 기다리고 있어. 새벽 2시가 되자 소음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번에는 펜션 담장 너머로 돌까지 던져지기 시작했어요. 유리창 하나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죠. 이제 정말 참을 수 없네요. 수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들이 먼저 재물 피해를 입혔으니까 정당방위죠? 민주도 더 이상 참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섣불리 나갔다가는 상대방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그때 펜션 마당에 뭔가 던져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정우가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대대장님, 연막탄 같은 게 터졌어요. 곧이어 펜션 전체에 최루가스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따갑고 기침이 나왔습니다. 이제 완전히 선을 넘은 거였죠. 이제 참을 필요 없어. 민주가 마스크를 쓰며 말했어요. 정당방위야. 세 사람은 재빨리 장비를 챙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최루가스 연막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5명 정도 보였어요.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누구야? 나와. 민주가 소리쳤어요. 그러자 그들 중 한 명이 경찰이다. 신고 접수로 왔다. 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목소리나 행동거지로 봐서는 경찰이 아니라 조폭들인 게 분명했어요. 경찰이라고? 그럼 영장 보여봐. 정우가 소리쳤어요. 시끄러워. 얌전히 따라와. 그 순간 민주가 움직였어요. 3년간 잠들어 있던 특전사의 전투 본능이 완전히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연막 속에서도 상대방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며 접근했어요. 첫 번째 상대방은 민주의 기습 공격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민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상대방의 무릎을 차서 제압했어요. 정우와 수연도 각각 다른 상대방들과 격투를 벌였습니다. 인연들, 보통이 아니야. 누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연막이 걷히면서 상황이 더 명확해졌어요. 상대방은 5명이 아니라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박성철이 서 있었어요. 강민주, 마지막 경고다. 내일까지 결정 안 하면 정말 큰일 난다. 민주는 상대방들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집에서 나가라. 지금 당장. 좋아. 그럼 내일 정말 마지막이다. 박성철과 그의 부하들이 물러간 후 민주는 깨진 유리창과 어수선해진 마당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면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어젯밤 일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박성철이 말한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이었거든요. 정오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대대장님, 종민이가 도착했어요. 수연이 밖에서 소리쳤어요. 펜션 앞에는 박종민이 검은색 SUV를 타고 와 있었습니다. 키 175cm의 다부진 체격, 짧게 깎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이 여전히 특전사 시절 그대로였어요. 차에서 내린 종민은 민주를 보자마자 경례를 했습니다. 대대장님, 박종민 왔습니다. 종민아, 고생했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와줘서 고마워. 민주가 종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거실에서 상황을 브리핑받은 종민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대장님, 제가 오는 길에 이상한 차들을 많이 봤어요. 마을 입구부터 여기까지 곳곳에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완전히 포위된 상태예요. 얼마나 많아? 대략 2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어 보였어요. 정우가 창문 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벌써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마을 아래쪽에서 차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민주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30분이었어요. 박성철이 정한 시간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죠. 하지만 민주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좋아, 모두 준비해. 우리도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야. 민주는 창고로 가서 숨겨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군용 무전기와 몇 가지 장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연이 물었어요. 우리의 보험이야. 어젯밤에 정우가 조사한 한강그룹 자료와 대한개발의 불법 행위 증거들을 모두 정리해놨어. 만약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언론사와 검찰에 전송되도록 설정해뒀고, 정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언제 그런 준비를 하셨어요? 새벽에 너희들이 잠들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백업 플랜이 있어야 하거든. 정오가 되자 펜션 앞에 검은색 차량 5대가 나타났습니다. 박성철이 맨 앞차에서 내렸고 그의 뒤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대놓고 몽둥이와 쇠파이프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강민주, 나와. 박성철이 확성기로 소리쳤어요. 시간 끝났어. 민주는 정우, 수연, 종민과 함께 펜션 밖으로 나갔습니다. 4명 대 20여 명의 대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민주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박성철, 마지막 경고는 내가 하겠어. 지금 당장 여기서 사라져. 그러면 모든 걸 없었던 일로 해주겠어. 뭐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박성철이 비웃었어요. 좋아. 그럼 확실하게 정신 차리게 해주지. 박성철이 손짓하자 그의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주와 동료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4명이 등을 맞대고 원형으로 배치되어 사방에서 오는 공격에 대응했어요. 민주는 정면에서 달려오는 2명을 상대했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몽둥이를 피하면서 반격으로 명치를 찔렀고 두 번째 상대는 발목걸이로 넘어뜨렸어요. 3년간의 휴식기가 있었지만 20년간 단련된 몸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정우는 왼쪽에서 오는 3명을 상대하고 있었어요. 경비회사에서 일하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해왔던 덕분에 움직임이 예리했습니다. 상대방의 쇠파이프를 빼앗아 역으로 공격하며 2명을 제압했어요. 수연은 오른쪽에서 기습해오는 상대들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격이지만 빠른 움직임으로 상대방들을 농락했어요. 특히 발차기 기술이 뛰어나서 연속으로 3명을 쓰러뜨렸습니다. 종민은 뒤쪽을 담당하면서 포위망을 뚫으려는 상대들을 막았어요. 보안업체 운영 경험이 있어서 이런 집단 싸움에 익숙했거든요. 상대방들의 동선을 읽으며 효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수적 열세는 어쩔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팀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들도 계속 증원이 와서 총 30명 가까이 되었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민주가 소리쳤어요. 바로 그때 마을 아래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어요. 경찰서장이 박성철 편이라는 걸 말이에요. 경찰 왔다. 박성철이 비웃었어요. 이제 너희들 끝이야. 하지만 경찰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박성철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지역 경찰이 아니라 서울에서 온 수사관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는 기자들까지 따라왔어요. 박성철 씨 체포합니다. 강요, 공갈, 폭행 혐의입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민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젯밤에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어. 한강그룹과의 유착관계, 정치인 로비, 그리고 이 지역에서 벌인 모든 불법 행위들 말이야. 박성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의 부하들도 하나둘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리가. 경찰서장도 이미 조사받고 있어. 부패 혐의로 말이야. 수사가 끝난 후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박성철과 그의 조직은 모두 검거됐고 한강그룹도 대대적인 수사를 받게 됐어요. 정부의 산림휴양단지 계획도 투명하게 공개되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는 펜션 마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3년 전과 같은 평화로운 밤하늘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평화였어요. 스스로 지켜낸 평화 말이에요. 대대장님, 이제 정말 평범한 펜션 사장님으로 살 수 있겠네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것 같아.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매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